러시아의 그 연방정보국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선 시진핑이 반드시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거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보고했고 이 보고서가 돌고 돌면서 2027년까지 나오고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하늘의 별만큼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력한 대학에서 침공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2시간 안에 정답. 2시간. 그러니까 처음 30분 안에
그때니까 운영 요원들이 와가지고 시동을 탁 걸어요. 탁 걸었더니 부릉부릉 해가지고 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우리 K9은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근데 독일의 PGH-2000은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독일은 노르웨이에서 멀지도 않은데 굳이 두 대 갖고 온 거예요. 하나 퍼지면은 두 번째 거가 시험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은 안 좋았는데도 PGH-2000 이 두 대가 모두 평가 중에 엔진이 퍼져가지고 애초에 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 평가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행이나 사격에서도 PGH-2000이 1분에 6발, 8발 정도 사격을 할 수 있는데 K9은 6발 이상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이 됐고,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와 가까운 독일이 참가했음에도 K9이 독일의 PGH-2000을 제끼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춥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동계올림픽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그 K9의 성능을 보고 북유럽의 주변 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게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가 우리 K9을 사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 따라서 아이쇼핑 왔다가 충동 구매했다. 노르웨이가 자주포 도입하겠다고 사업을 한다니까는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도 군인들을 보내요. 그 옆집에 쇼핑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봤더니 세계 최고의 PGH-2000을 한국의 K9이 앞서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충동 구매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충동 구매에 들어간 게 핀란드예요. 그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다음 해에 핀란드가 계약을 해버려요. 먼저 노르웨이가 2017년 12월에 하는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핀란드가 2017년 3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지 말 그대로 핀란드가 그렇게까지 그 충동적으로 구매는 하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시험 평가를 받다는 그런 거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레나에서 벌어졌던 시험 평가를 와서 참관을 다 했고, 거기에서 K9의 성능을 제대로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다 조사하고 평가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에스토니아가 합참의장을 우리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우리 K9 운용하는 부대를 가서 직접 보고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K9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아주 센스가 넘칩니다. 능숙한 그 고참 조종수들한테 그걸 맡긴 게 아니고 각 군대에 들어온 신병한테 K9 운전을 맡겨요. 물론 그 전에 그 신병한테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는 했겠죠. 그런데 에스토니아 합참부장이 보기에 갓 군대 입대한 신병이 가가지고 K9을 딱 올라타더만 쫙 달리고 쏴가지고 20-3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고, 그런 걸 보고 에스토니아 합참의장이 와 정말 시체만으로 뿅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계약을 해요.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는 그런 식으로 K9을 도입하게 됐다.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북보를 했던 거예요. 사실 K9 자주포가 수출이 처음 시작된 건 2001년, 2년 그때부터 시작은 됐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2013년, 14년 그 2년에 걸쳐서 인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해요. 수출 현장에서 직접 뛰었던 업체 직원들은 그 인도에서 벌어진 그 시험평가를 뭐라 그러냐면 하계올림픽이라고 불러요. 좀 더운 데서 벌어졌다고. 그 하계올림픽에서 마지막까지 K9과 경쟁했던 게 러시아의 MSTA SP.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러시아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 무기도 제법 사요. 애초에 이 경쟁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리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기동력 시험 중에 등판 시험을 해요. 등판 시험이라는 거는 경사진대를 올라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인도의 요구사항은 애초에 포장된 도로를 올라가는 그런 등판 시험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인도에서 새로운 안을 꺼냅니다.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갑자기 우리한테는 싸해지죠. 왜냐하면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접지력 차이가 일반 도로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잘 못 올라가요. 근데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모래 언덕도 많고 사막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때 업체 사람들은 야 이건 러시아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평가다 생각했죠.
됐죠. 우리도 시작을 했을 때 몇 번 실패를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끝내 우리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대한민국이 국토의 70%가 산악 지역이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 갈 때 언덕배기 서너 개는 꼭 넘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런 그 굴곡진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 만들 때도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게 모래 언덕 올라가기 위해서 러시아 거보다 우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격 시험에서도 K9이 앞서가지고 인도에서 이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앞서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K9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폴란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폴란드가 2차에 걸쳐서 샀는데 지금은 360문 정도 산 거죠. 근데 K9만 산 게 아니라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1000문대 이것도 되게 많이 샀어요. 거의 300문 산 거죠. 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1000무 다연장 로켓을 300문 이상씩 굉장히 많이 샀던 겁니다. K9이 6조가 넘어요. 1000무 같은 경우는 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무는 뭐냐면 우리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강철비. 그게 이런 다연장 로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치면 방사포, 우리는 1000무. 여기 보시면은 발사관이 12개. 한꺼번에 와장창 나가요. 바바바바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무유도탄 같은 경우는 한 40km 날아가고, 그거 유도탄 같은 경우는 80km. 최근에는 2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한 그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둘이가 비슷해요. 들어오는 적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1000무는 아주 멀리 그리고 정확하고 빨리 쏘는 거고, 반면에 K9 자주포는 안정적으로 오래 그리고 많이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1000무 같은 경우는 이 12발로 쏘고 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사하기가 어려운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탄약 운반 차량이 있어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탄을 다 썼다 하면 자동으로 다시 그만큼 탄을 바로 보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지속적으로 쏠 수가 있죠. 또 한 발로 따지면은 자주포가 더 세고, 근데 다연장 로켓은 이 12발이 거의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표적지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죠. 또 K9은 좀 가까이 가잖아요. 피격될 위험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치가 튼튼해요. 그러니까는 전술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저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폴란드가 최근에 기사
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야당 입장인데 경상북도 상주시 교외의 한 시골 마을. 지난해 1월 한 청년이 실종됐습니다. 마을에 나가면 벌게 이상한데 왜 있나 요새는 세상이 무서운 게 달리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고 다 찾으시고 요즘에 동네 할머니들이 다 물어보시더라고. 저 지나가라고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실종된 청년은 당시 32살 김진수 씨. 아버지도 아들의 행방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소식 몰라가지고 자명하더라고. 여자 생각 갈락하다가 내가 그냥 오겠지 뭐. 사고였으면 큰 사고는 뭐 어제 연락 오지 연락 오기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진수 씨. 고향을 떠난 적이 없던 터라 더욱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백질 나온 거좀 빌렸고 내가 강제 왔다 갔다 하고 신장 왔다 갔다 그랬지. 어제 나가고 뭐 객지생활 해봐야 건 없어요. 생활은 단한 번도 없고. 네. 어제 일어나서 많이 빌렸고 진짜 학생은 아니지. 맞아.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의 4가지 복합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 명인 자동차 보험 가격만 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유사시 지하 100m의 벙커에 북한 지휘부가 숨어서 또 핵시설이 숨어 있어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 자, 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실물이 처음 나오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여 전술 핵무기 무기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현무 5탄도 미사일이라는 휴물도 등장시킨 것이다.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고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운운할 수가 있었겠는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뭐 쓸모없이 몸집만 크다 이렇게 콕 집어서 북한이 비난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좀 긁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게요. 탄두 무게만 8톤인데 이게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대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도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어떤 지휘부가 은닉하는 시설을 아무리 밑에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 한들 혹은 지하 핵시설이 있다 한들 이 현무5가 여러 발 발사가 돼서 이 파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이른바 끝판왕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재원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그 탄두 중량이 무려 이게 8톤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건데, 아니 8톤이면 이거 파괴력도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8톤이면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이제 대칭 전력하고 비대칭 전력으로 나누는데, 대칭 전력은 이제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재래식 무기 좀 전에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 불허의 끝판왕인 겁니다. 8톤이 무게의 그 탄두가 들어가서 타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위력인데, 자 그러면은 북한의 주석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뭐 피해 다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한미 우리 연합자산은 사실 그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위치 파악이 됐을 때 이 탄두가 8톤짜리가 벙커버스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공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민해할 만합니다. 예,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위력이 참 대단하다고 보이는 게, 이게 지금 2024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이제 대중한테 공개가 됐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 영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바퀴가 뭔가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개걸음하는 것처럼. 이건 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저 장면인데요. 바퀴가 지금 약 45도 각도로 틀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전환을 할 때 일반 트럭처럼 좌회전 우회전이 팍팍 되는 게 아니에요. 18개의 바퀴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45도 각도로 틀어서 조금씩 각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근데 저게 유리한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도로도 좁고, 특히 이제 전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때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걸음처럼 움직이는 게 저게 좀 느리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한 것이고요. 저렇게 조금씩 돌면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좁은 지역에도 들어가서 언제 발사가 가능한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길이만 20m고요. 무게가 36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약간 45도 각도로 움직이면서 개걸음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관의 위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과 전혀 다른 현무5가 지난해 말부터 작전 부대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네. 군은 지난해 말부터 야전 부대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얘기했고, 현 정부 말까지 이걸 완전히 작전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료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벙커버스터 하면 떠오르는 게 미국이 지난해에 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던 거, 지금 저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많이들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판 벙커버스터인 현무5도 유사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영종 박사, 이 북한의 그 지하 시설이 정밀 타격하기에는 거의 거미줄 수준 아닙니까? 북한의 지하 시설이 6,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되게 하강암 지대에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네.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 정확히 우리 뭐 한미 미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그런 위치를 때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임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또 그 핵심 지휘부의 동향을 시시각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결심만 이루어진다면 네. 현무5를 통한 타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도 지하 시설이 워낙 많이 구축돼 있고, 뭐 당연히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사저라든가 이런 것도 지하 시설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항이라든가 또 헬기를 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게 지하로 딱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벙커가? 네, 그런 지역을 아마 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력,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한미정보당국이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핵의 은폐, 또 그 생존을 결정지을 그 초대형 벙커 지하 300m 정도 깊이에 있고요. 이게 북한의 그 주석궁 아래로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당시에요, 최 교수님. 네. 미국도 그러니까 주요 핵시설을 완전히 또 붕괴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현무5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무5가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벙커버스터 공습이 핵시설 충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을 좀 더 지연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벙커버스터가 파괴한 지점을 가보니까 이란 핵시설이 그보다 10배 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뚫어서 결국은 이란 핵시설이 파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벙커버스터랑 비교하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무5 아까 우리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탄두 중량만 해도요 8톤입니다. 벙커버스터가 2.4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커요. 그만큼 파괴력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지하 갱도를 들어가는 그 깊이가요. 이게 어떻게 쏘냐면요. 위로 곡선으로 그러니까 직각으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마하 10이에요. 마하 10의 속도로 100m 이상 올라가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하에 100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서 직각으로 다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마하 10에 가깝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숨어있는 그 지하 벙커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하나 사거리가 400km예요. 400km라 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북쪽에 있는 곳에다가 만약에 벙커를 만들어 놔도 현무5가 충분히 타격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북한의 지하시설을 하면요 화강암 그 산악지대에 마치 좀 거미줄처럼 뻗쳐 있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현무5가 이런 원리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벙커버스터는 자유낙하지만 그러나 현무5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말 속도가 극초음속에 가까워요. 마하 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TB-57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TB-57은 B2 스피릿으로 딱 한 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수십 발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수십 발이 내리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유리창이 전혀 없죠. 자, 이런 무기가 이제 우리 야전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억지력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술핵 한 발을 투하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다. 이러니까 재래식 위력으로서는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아까 보셨지만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말하면 한 10점짜리 거기다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m에 설사 도달을 못한다 그래도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밀 타격할 때 보면 꽂혀서 구멍이 난 데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고 사실 이게 꼭 그 깊이까지 뭐 300m까지 도달을 안 한다 그래도 그 지하에 있는 그 충격파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부 당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숨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뭐 김정은으로서는 계산이 확실해지는 거죠. 김정은과 지휘부가 타격을 입으면 다시는 반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또 현무5 실전 배치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다, 7위다 이런 명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뒤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영국들이 잘하고 있고 미측에서 굉장히 경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진짜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편하셨죠? 그렇죠. 한 4개월 됐습니다. 와, 장군 많이 받치면 이렇게 대장,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1등인가요? 합참의장 1등인가요? 서열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합참의장이 1인데 우리나라에 총 이제 7명의 대장이 있는데 TO로 하면은 총 8명까지죠. 참의장이 있고 각군 총장,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작전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에 대한 얘기고 지작
작사령관과 이작사령관은 이제 지휘를 받고 있는 직책이지만 나머지 의장, 총장, 그 부사령관은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누구 지휘 받는다 이런 지휘책은 아예 없고요. 어쨌건 제복의 길로 들어서서 제복 군인 2위까지 가신 거네요. 2위는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 한 5위 정도? 제복 군인 5위까지 가신 거네요. 서열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급상으로는 이제 최고까지 간 거고요.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사관학교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년.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잘 아는 것들로 좀 여쭤보자면 대장 연봉 얼마입니까? 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체계가 그 장관급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연봉이 얼마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억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억 좀 넘는 수준. 사실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 치고는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거는요. 아마 장차관님들 다 그러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이제 삼성 장군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가장 봉급이 많다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은 사실 1급 그리고 군에서도 아마 소장 정도. 왜 그러냐면요. 삼성 장군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장차관급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수당들이 안 나옵니다. 아, 기업으로 치면 임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장 중에서도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소장이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는 이제 혜택이 제일 많다. 그러나 삼성 이상은 명예죠, 명예. 그게 뭐 내가 얼마 받는다. 그러니까 물어보셔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봉급 변수도 뭐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진짜 이게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대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건 통상 이제 장군이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먼저 이제 장군이라는 세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사에도서 그런 거 보면 좀 있는데 뭐 100가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 저도 그런 거 본 나와요. 것 같아요. 네. 뭐 총이 나오고 네. 뭐 헬기를 근데 타고 뭐. 제가 볼 때는 100가지의 일이 더 생기는 거죠. 100가지의 책임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우리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장수가 됐다 그러면 칼을 탁 주고 그 다음에 말을 주고 그 다음에 기를 줍니다. 기를.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군기. 예. 그래서 장군 되면 기를 주고요. 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원스타면 별 하나, 4개면 별 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직책마다 예를 들면 뭐 총장기가 따로 있고요. 연합사 부사령관 기 따로 있고, 의장기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기를 줍니다. 기를. 그 다음에 그 말 대신 요즘은 말 안 타니까 이제 차를 주고, 칼을 주죠. 그 칼이 이제 삼정검. 검을 주는데 한쪽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필사직생거 탁 써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뭐 말씀처럼 뭐 부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성 장군이 되면은 다른 점 말씀하라 그러시면은 사성 장군이 그 경호가 붙습니다. 직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경호하는 그런 팀들이 좀 같이 붙고요. 그 다음에 사성 장군들 이상한테 관사는 다 똑같은데 명칭만 사성 장군들부터 사실 공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집도 올려 부르는군요. 공관. 나머지는 이제 그냥 관사 개념이고요. 아, 헬기 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헬기 탈 수 있죠. 네. 권총 지급한다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근데 권총은 사실 뭐 장교들은 다 권총 차니까요. 권총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나오는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흔히 리볼버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총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헬기도 이제 계급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헬기가 이제 지원되는 거지. 그 뭐 사성 장군만 권총이 있고 뭐 헬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헬기도 많이 타셨겠네요. 헬기 많이 타죠. 포스트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더 책임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삼전검? 삼정검이라고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죠. 아, 그건 예편에도 가져나가는 건가요? 예, 예편하면서 가지고 나가고 대신 이제 그 무기이기 때문에 아, 도검류군요? 예, 그거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 예. 그전에는 이제 신고 안 하다가 저녁하면은 저녁하면 안내해 줍니다. 뭐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예. 야,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총은요? 아, 총은 당연히 반납해야죠. 장군이 예편하신 분들은 왠지 하나 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류의 총을 보유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장군 예편한 사람도 총은 안 주는군요. 그럼 예편할 때 가지고 나온 건 삼정검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아, 군복은 저희가 이제 전역을 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예비역이냐, 퇴역이냐. 근데 대부분의 장군분들이 아마 예비역을 선택하실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그 예비역은 유사시가 되면은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퇴역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퇴역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분이 퇴역 장군이실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비역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저 이게 더 궁금해요. 사성 장군이 예비역인데 다시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성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성 장군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군요. 아유, 군대 얘기하다가
이거 시간이 여러분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신나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지. 왜냐면 저희는 사실 갈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지 솔직히 너무너무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 무대나 가도 됩니까? 여기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도 됩니까? 네. 아, 예비역 입장에서? 아니 뭐 현역일 때. 아, 갈 수는 있죠. 현역일 때는 뭐 내가 이 부대 가보고 싶다 그러면 갈 수는 있는데, 군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 그 부대에 민폐잖아요. 자꾸 놓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가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알리지 않고 가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이제 계급이 더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알리지 않는 게 안 되죠. 예, 알리지 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더 계급이 올라가면 이제 그 목적과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기사 중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다, 낮게 봐도 7위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문에 40년 계셨던 분으로서 그런 기사를 볼 때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죠. 자랑스럽죠. 예. 실제로 진짜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규모,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뭐 지리적 위치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 한번 따져. 미국 1등이겠죠? 아, 규모 중국이 1등이죠. 중국 1등입니까? 중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도, 미국, 북한 비슷한데 공식적인 숫자로는 인도가 조금 많고요.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북한,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보다 이제 군이 많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뭐 이집트 이런 국가들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50만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로 보면 저희가 한 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데, 예산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가장, 거긴 압도적일 거고,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천조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방비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 쫓아가고 있는데 격차가 많습니다. 중국이 한 300조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영국, 그 다음이 뭐 인도 100조 좀 안 되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데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저희보다 앞서 있고, 러시아도 앞서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한 10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규모든 예산이든 앞선 나라들이 딱 나오잖아요. 일단 미국 앞서 있고, 중국 앞서 있고, 인도도 앞서 있고, 러시아가 앞서 있죠. 요렇게만 봐도 이제 5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기술력이나 장비의 성능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지수를 보기 어려우니까 방산 수출로 이제 예를 듣자면, 여태까지 저희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산에 대해서 K방산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모나 예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추 이제 5, 6위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요거 플러스에서 중요한 게 정보력이랑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체계예요. 정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앱솔루트 리저브 해가지고 그거에 뭐 정치적인 이유 그 다 떠나서 그 작전만 그대로 보면 정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 시행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아무리 좋아도 시행할 수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 정말 2시간 내에 그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미드나잇 해머 작전 같은 경우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거 작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정보력과 실행력이죠. 그 영국도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죠. 뭐 MI6, MI5를 해서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제 우리도요 그 정도 수준의 정보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진짜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북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뭐 랭킹으로 따지면 이제 한참 저 뒤에 있죠. 근데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북한도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핵이 특수전 부대도 많이 두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까지 직접 가가지고 또 교훈을 또 많이 얻어. 이런 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떨어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랭킹 순위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축구 랭킹 보면은 뭐 축구 1위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도 해서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축구가 만약에 그때 이기려면은 일단 감독도 좀 뛰어나야 되고, 훈련도 많이 했어야 되고, 이들이 사기, 정신력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응원 같은 것도, 전술도 필요하고, 막 이게 다 맞아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똑같습니다.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요 결국 문화예요.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문화입니다. 문화. 제가 바이마르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괴테 때문에 좀 갔었는데, 괴테 그러면 뭐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총리까지도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연구 과학적인 거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괴테가 전쟁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랑 전쟁을 하고 해요. 바이마르 군 입장에서 당연히 지겠죠. 그때 이제 당시 나폴레옹이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그 바이에른 왕위 계승 전에
전체를 좀 책임지는 총리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서 이 괴테가 자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잘 됐는데 잘 안 된 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20대에 써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파우스트는 몇십 년을 씁니다. 80이 넘어서까지 쓰다가 죽기 전에 다시 그거를 꺼내서 다시 한 장을 더 넣어요. 그 막이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 이게 전쟁이더라.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늘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갑옷을 입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센 또는 독일 사람들의 어떤 문화였던 거죠. 내가 꼭 군복을 입지 않더라도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갑옷을 입겠다. 승리를 위한 문화를 충분히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프로이센 또 나와서 독일까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줘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예. 일단 군사력을 항상 얘기를 할 때 제일 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그러면 주한미군이 없이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어가 될 것이냐, 북한이 딴 생각하지 않게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억제도 할 수 있고 지켜낼 수도 있고 준비태세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한다는 건 사실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도 아니고, 동맹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1위 국가인 미국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전에서 많은 국가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 할 수 있어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키워놔야 된다. 이게 저는